자, 또 새로운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자신의 머릿속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질서 있게 정리하는 행위라고 봐요. 우리가 가령 근현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 역사 근현대를 머릿속에 질서 있게 정리하는 그런 행위의 다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죠?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역사는 시간의 학문이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이 과목을 정리할 때는 시간이라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머릿속에 질서 있게 담아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을 질서 있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19세기 상황부터 봤습니다. 19세기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 즉 서세 동정부 시대가 열렸었고, 대내적으로는 세도정치, 같이 한번 해보자.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세도정치, 삼정문란, 밀란 발생, 그죠? 이 인과관계, 그런 국내적 상황과 또 대외적으로는 뭐라고? 서세 동정부 시대에 이 중대한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새로 집권 세력이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흥선대원군이었다. 알겠죠? 자, 흥선대원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내적인 문제, 즉 세도정치, 삼정문란, 밀란 발생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나요? 전제왕권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했죠. 이거 생각해보세요. 전제왕권 강화라는 그 개념어 속에 질서 있게 한번 정리해 봐봐. 대원군이 한 일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전제왕권 강화 또는 왕권 재확립, 이 언어 속에 대원군이 한 일들이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언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다 우리가 뭘 배웠다,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 속에 그런 개념들을 다 집어넣고 차례대로 끄집어낼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의 다름 아니에요. 알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흥선대원군이 전제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뭘 했나요? 그렇죠. 세도 정치를 축출하고 또 법전을 새로 정비하기도 하고 비변사를 혁파하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또 뭐 경복궁을 새로 짓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왕권 강화를 위한 그런 노력 아니었나요? 삼정문란을 시정하기도 하고, 그죠? 또 한편으로 대외적으로는 뭡니까? 서양 세력의 침략에 맞서서 통상 수교 요청을 거부하는, 그러다가 뭘 당했죠? 양요를 당했다. 이게 순서대로 해보자. 머릿속으로 질서 있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맨 처음에 무슨 양요? 병인양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오페레트 도굴 사건, 그죠? 병인양요 이전에 병인 박해가 있었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고,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양요가 일어나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1871년 신미양요가 일어난다. 이 인과관계와 순서들을 차례차례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흥선대원군은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런 산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한편으로 잘 해결하기도 했지만은, 그죠? 백성들한테 많은 원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양반 유생들이 엄청 미워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유생들이 그 흥선대원군을 미워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서원철폐라든지 자기네 그 묘지가에 있는 나무를 베어간 묘지림을 벌목한 경복궁 건축에 쓴다고 말이죠. 그죠? 또는 호포법을 시행해서 양반한테까지 군포를 매긴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양반들한테 거센 반발을 사게 됐습니다. 알겠죠? 자, 양반들뿐만 아니라 농민들을 잡아다 일을 시키고 또 경복궁 짓는데 노동력을 동원하고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고 통행세를 걷고 원납전을 징수하고 이런 것들은 농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 대원군은 이제 적이 많아졌어요. 점점.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다가 드디어 1863년 집권해서 1873년까지 10년간의 권력을 누리던 흥선대원군이 결국 이제 최익현의 탄핵 상소로 물러나게 된답니다. 알겠어요? 최익현의 탄핵 상소로 물러나게 되고 새롭게 누가 집권하느냐? 민씨일파가 집권하게 되더라.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민씨일파가 집권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항구를 열고 대원군이 굳게 세국정책을 단행하면서 문을 닫았던 항구를 개항을 하고, 알겠어요? 그 개항을 한 이후에 일본이 가장 먼저 들어온 뒤를 이어서 미국이라든지 또는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러시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속속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대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했다, 개항을 했다. 그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 개항 당시에 특히 우리가 개항 때 맺은 조약의 내용이 뭐냐? 우리한테 원사이드하게 불리한 불평등한 내용이었다라는 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역사는 이렇게 꼭 되풀이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는 않아. 그러나 비슷한 패턴의 사건들이
전개되긴 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1876년이니까 지금은 2013년 아닙니까? 이제 201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100년 넘게 지난 일이지만 그 당시 개항을 했던 그때 상황과 지금 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 또 뭐 그 이전에 칠레와의 FTA, 또 EU, 그죠? EU하고 FTA, 뭐 요즘은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의 FTA, FTA라는 것을 놓고 말이죠. 격렬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한편으로 수출을 주도해서 수출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FTA를 환영할 겁니다. 그러나 FTA로 인해서 자유무역 협정 아닙니까? 이 자유무역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경쟁 체제로 돌입하게 되고 세계화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농업이라든지 축산업이라든지 알겠어요? 뭐 우리나라의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오히려 FTA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개항 당시에도 똑같이 전개되게 되고 우리가 FTA 협정 내용을 놓고 그죠? 뭐 여러 가지 SDI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협정 문안 내용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연 오늘날 우리가 체결한 FTA 협정 내용이 우리한테 순전히 이익을 가져오는 또 우리 민족사 앞날을 열어 제끼는 알겠어요? 발전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냐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이런 장면이 이미 1816년 개항 당시에도 있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교훈 삼아서 오늘 우리 앞에 떨어진 이런 역사적 과제들 국가적인 이런 어젠다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당면 목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또는 뭐 승진을 한다든지 알겠어요? 어디를 취업을 한다든지 또는 학점을 잘 딴다든지 스펙을 기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 여러분 앞에 떨어진 중요한 고민거리일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런 것들도 국가라는 민족의 앞날이라는 역사적 과제라는 이런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라를 잃었습니다. 개항한 이후에 결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게 되니까 어때요? 아주 뛰어난 영재들도 또 뛰어난 수재들도 말이죠. 자기의 기량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일본 식민지의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 같은 시인은 그 통한스러운 그런 마음을 그러죠? 뭐 이육사라든지 윤동주라든지 이상화라든지 그때 그 사람들의 울분과 그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서 노래한 그런 이유가 바로 식민지 노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므로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개인의 꿈과 야망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발현되려면 국가나 민족의 역사가 탄탄하고 앞날이 활짝 열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목표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 국가적인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젊은이로서 고민을 함께 해보고 그래 맞아 내가 국사 시간에 또는 근현대 시간에 개항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했었는데 그런 장면이 오늘날 FTA 문제를 놓고 똑같이 또 재현되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마치 그 당시에 김옥균이라든지 또는 뭐 흥선대원군이라든지 알겠어요? 좀 최익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했던 고민처럼 우리는 지금 FTA라는 또 다른 문호 개방을 놓고 세계 앞에 우리가 문을 열어 제끼는 이런 문호 개방을 놓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고민을 함께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좀 잘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대원군 이후에 이제 어떻게 개항을 하게 되고 어떻게 세국 정책을 벌이고 근대의 길로 가느냐 이런 과정을 저랑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겠어요. 자, 보십시오. 1863년부터 1873년까지 누가 흥선 대원군이 권좌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흥선 대원군이 권력의 그 자리에 올라앉게 된 것은 바로 자기 아들 이명복, 고종이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이죠. 그때 고종 임금은 나이가 63년에 12살이었는데 이제 73년이면 고종의 나이가 벌써 몇 살이란 얘기야? 22살 아닙니까? 아니 아들이 12살 젖비린내 날 때는 아버지가 정치를 섭정을 해도 그만큼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뭐냐? 아들이 장성해서 말이야 엄연히 임금이 어른이 다 됐는데 아직도 아버지가 뒷배를 봐주고 뒤에서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그 당시에 누가 1873년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최익현이라는 이 사람이 말이죠. 최익현의 대원군을 탄핵하는 탄핵 상소를 올렸어요.
자, 여러분, 결국은 대원군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것은 최익현의 탄핵 상소이지만 사실은 이미 그 이전에 흥선 대원군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 이거야. 양반들도 그냥 맨날 대원군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저 대원군 때문에 못 살겠어. 세금도 많이 내게 되고 말이야. 우리 사원들 다 없애버리고 이런 불만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 안 그래?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대원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그만큼 약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익현이 탄핵 상소를 올려서 결국 대원군은 실각을 하게 되더라. 알겠죠? 그런데 최익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인물을 알아둘 때 말이죠. 이렇게 최익현처럼 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면 뒤에 역사 공부에 꼭, 역사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은 사람이 돼요. 알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박규수 같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예, 제너럴 셔마노 사건 때 당시 평안도 관찰소로 있었던 박규수가 제너럴 셔마노 사건을 수습했었는데 그 박규수가 나중에는 개화를 주장하기도 하고 알겠어요? 개화 초기 개화파로서 그죠? 이렇게 한 인물이 여러 사건에 관여를 하게 되면 출제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바로 이 최익현 같은 경우도 뒤에 이제 의병장이 됩니다. 을사의병 때 전라북도 태안에서 그 거병해가지고 순창성에 입성해서 광군과 싸우다가 임금이 보낸 군대한테는 내가 대적할 수 없다 해서 스스로 잡혀가지고 대마도에 끌려가서 결국 뭡니까? 일본 놈들이 주는 쌀을 한 톨도 먹지 않겠다 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죽는 아사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사. 그래서 최익현이 이렇게 의병장이기도 하고 또 대원군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탄핵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 역시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최익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결국은 뭐냐? 1873년 이후 흥선 대원군을 끌어내리고 이제 드디어 고종 임금이 정치를 쫙 직접 할 줄 아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흥선 대원군이 그렇게도 간택을 신중하게 했어요. 대원군 이전의 집권 세력이 누구였어요? 세도 정치가들이죠. 임금의 애척들이죠. 임금의 처갓부치들이 말이야. 외갓집 세력들이 말이지. 나란 일을 많이 농단하다가 나라가 다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래서 흥선 대원군은 친척이 없는 사람 골라가지고 그 민자영이를 알겠어요? 민비를 결국은 왕비로 간택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민비가 말이야 자기 친척 오라비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민씨 일파가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3년 이후 민씨 정권이 수립되게 되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종은 없습니다. 고종의 치세인데 말이야 아버지가 집권하고 아버지가 물러나고 나니까 뭐야 마누라 집에서 그냥 나라 정치를 다 농단하게 되고 그래서 고종은 사실은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고종이 참 되게 안타까운 임금입니다. 그래 안 그래? 어렸을 때는 아버지 등살 때문에 또 이제 나이 들어서 정작 제대로 좀 뜻을 펴보려고 하면은 기가 센 부인이 등장해가지고 말이죠. 시아버지가 맨날 싸우거나 또는 뭐 다른 외국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알겠어요.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게 되니까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고종은 역사의 전면에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알겠죠? 자, 민씨 정권은 결국 여러분 보세요. 이 민씨 정권이 언제 끝나느냐. 계속 앞으로 민씨 정권이야. 결국 민씨 정권이 끝나는 그날은 언제예요? 1895년입니다. 그죠? 1895년 무슨 사건으로? 을미사변으로. 그래 안 그래? 자, 결국은 민씨가 그죠? 명성황후 민비가 시해될 때까지 일본 낭인의 손에 시해될 때까지 결국 뭡니까? 민씨 정권이 유지되게 되더라.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당시 집권 세력은 누구라고 봐야 돼? 민씨 정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민씨 정부도 외척들이 집권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민씨 집권 때는 외척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제 온건 개화파 또는 뭐 친청 세력 이렇게 여러 가지 잡탕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각된 세력 그러면 민씨 일파다. 우리가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은 뭐냐? 민씨 정권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1876년에 그렇게 대원군이 막았던 쇄국을 단행했던 쇄국 정치를 버리고 뭐예요? 개항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게 제일 커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이 빨랫줄에 빨래가 널린다면 70년대에 가장 중요한 빨래는 개항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출제가 되지 않아. 알겠죠? 물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런 강박관념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 맞아. 국사체계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돼서 개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개항 말고 또 다른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아마 이 또 다른 사건들이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 절대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실제로 리얼타임에서
1876년에는 개항만 있었겠습니까? 개항 말고도 뭐 개똥이가 결혼하기도 하고, 알겠어요? 뭐 말숙이는 또 어디 시집가기도 하고, 또 누가 뭐 죽기도 하고,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역사적 사건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역사에 기록된, 그래서 후세에 여러분들더러 시험 보라고 문제에 출제되는 역사적 사건은 1870년대는 뭐밖에 없다? 개항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 개항이라고는 팩트야, 팩트. 이게 팩트 아닙니까? 사건 아닌가요? 이 팩트를 시험에 대비해서 어떻게 정리해 주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머릿속을 질서 있게 정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개항이란 뭐냐? 개항이라는 이 팩트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는 시험에 나올 때 써먹을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건을 정리할 때는 우리가 초딩 때 배웠던 육하 원칙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입니다. 언제. 시간이에요. 시간, 인간, 공간. 이 3간이 제일 중요했죠? 그래, 안 그래? 시간이 중요해. 자, 나왔어요. 시간. 1876년에 언제. 알겠죠? 자, 그 다음 봐봐라. 근데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이거. 시간은 1876년이라는 것을 다 알아. 공간은 뭐냐, 공간. 공간은 강화도예요, 강화도. 그래서 이 팩트의 이름을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이유는 1870년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팩트가 일어난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팩트의 이름을 뭐라고? 강화도 조약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또 하나. 다시 사람들더러 이 사건을, 이 팩트를 잊지 말라고 장소도 중요하지만 이거 말고 또 뭘 강조하죠? 시간을 중시해. 그래서 1876년이 병자년이었거든. 그래서 이것을 병자 수호 조약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거 보세요. 병자년에 일어난 강화도에서 체결된 무슨 조약이다? 병자 수호 조약이며 강화도 조약이다. 알겠나요? 그래서 역사의 팩트를 다룰 때 중요한 것들은 대개 그 팩트의 이름 속에, 사건의 이름 속에 죄다 다 들어있습니다. 홍경래 은한. 그래, 안 그래? 홍경래가 이렇게 난이란 말이야. 팩트의 주인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죠? 또 뭐, 묘청은한, 서경천도운동. 서경천도운동,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나를 일으켰구나. 이렇게, 사람이 담겨 있든지, 시간이 담겨 있든지, 장소가 담겨 있든지, 이렇게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는 이 사건의 이름 속에 이미 시간 아니면 공간 아니면 사람 이름들이 들어있는 게 태반이다 이거야. 그런 역사는 암기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팩트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근현대사라는 과목을 다룰 때 이 팩트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좀 같이 해보기로 해요. 자, 보십시오. 늘 얘기했지만은 육하원칙도 중요하고 육하원칙은 이제 이따가 사건이 전개돼가는 과정을 정리할 때 육하원칙이 중요하고 전반적으로 팩트, 개항이라는 팩트를 다룰 때는 항상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개항의 배경이 뭐냐.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올 때 흔히 쓰는 말이죠. 이와 같은 사건이 전개되게 된 배경은 이라고 했는데 그 배경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볼 수 있다고? 원인은, 알았어요? 원인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본격적인 사건이 전개되게 된 이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팩트를 낳게 만든 백그라운드가 뭐냐, 코스가 뭐냐, 원인이 뭐냐, 전부 다 같은 표현이야.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1816년에 우리가 개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조건들이 그 이전에 배경들이, 원인들이 있었다 이거야. 첫째, 그토록 개항을 반대하던 누가 물러났어요? 흥선대원군이 물러났죠. 그래 안 그래? 대원군이 하야를 하게 되고 대신 이제 고종임금이 친히 정치를 하게 됐다. 이걸 고종친정 그래요. 알겠죠? 고종임금은 그 개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고종임금이 우리나라의 개화, 근대화와 개항에 관심이 높아 있었다. 더구나 고종임금뿐만 아니라 이 고종임금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한 또 고종임금대로 전하, 제가 전날에는 말이에요. 채널을 시험하는 사건 다루면서 미국 군함하고 싸웠었는데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적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놈들의 군함이 보통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끌고 다니는 황포도 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였어요.
그들의 기술 문화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 교수가 청나라를 갔다 와서 사절 이래로 갔다 가지고 그 임금한테 올린 그 뭡니까? 상소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 어때? 되게 이제 이 당시에 박 교수라든지 오경석이라든지 또는 뭐 유홍기라든지 이렇게 초기 계합파라고 하죠. 이름 알아둘 거. 초기 계합파 누구라고? 박 교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종의 개항에 대한 또 근대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 기해서 전하 우리도 하루바삐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일본도 1868년에 이미 개항을 했거니와 그죠? 예, 중국도 난징 조약을 체결하고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고 이미 이제 중국도 서양과 손을 잡고 그들의 앞선 기술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예, 근대화에 대한 개항에 대한 개화에 대한 그런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거야. 알겠어요? 박 교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1875년에 이거 봐. 시간 순서. 개항은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 체결한 최초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은 76년에 체결됐지만 벌써 76년 이전에 75년에 우리는 일본한테 이걸 당합니다. 뭘 당했어요? 운요호 사건을 당했죠. 이 일본 나쁜 새끼들이 말이야 옛날 누구한테? 미국 페리 제독한테 페리 제독이 일본에 군함 7척을 끌고 가지고 일본을 막 겁박을 합니다. 겁줍니다. 우리 이렇게 막 대포도 쏠 수 있어. 여기서 포탄 나가면 너네 박살날 거야. 우리나라에는 이게 엄청나게 많아. 알겠어요?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말이지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일본을 강제로 개항을 시켰습니다. 이게 1854년에 그 미일 화친조약이고 결국 그로부터 4년 뒤에 1858년에 미일 통상조약이 체결되죠. 알겠죠? 이런 전례를 그대로 그 복사해가지고 말이야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나라에 써먹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운요라는 일본 군함과 함께 떼거지들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어디로 끌고 왔어요? 강화도로 끌고 옵니다. 강화도 초지진으로 끌고 왔죠. 그래서 초지진한테 한포 사격을 가합니다. 예, 우리나라 그 초지진에 지금도 그때 일본 놈들한테 대포 맞은 소나무가 애처롭게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그 기념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하여간 사건이 운요 사건 또한 강화도에서 일어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76년보다 먼저 일어난 운요 사건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만든 원인이 됐다. 백그라운드가 됐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봅시다. 이렇게 상대 국가에 군함을 끌고 와서 상대 국가를 위협하고 상대 국가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만들어서 강제로 상대 국가의 문호를 개방시키는 이러한 외교, 이것도 하나의 외교 방식이에요. 극단적인 외교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 안 그래? 이게 아주 좋으면 선물 갖다 주고 선물 답례품 받아 그러는데 이게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 개박살 내버려 하는 게 바로 뭐야? 폭탄 갖다 때리고 전쟁하고 이런 것들도 격렬한 외교의 수단이라고 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운요 사건 같은 경우는 뭐냐? 대포 달린 군함을 끌고 와서 상대 국가를 강제로 굴복시키는 외교 형태. 이걸 뭐라고? 건봇 디플로머시라고 해요. 말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뭐라고? 건봇. 대포. 아무것도 아니야. 대포. 총 달린 배니까 건봇이에요. 건이 총이잖아. 건맨. 그래. 총잡이를. 건봇 외교가 디플로머시죠. 그래서 포함 외교라고 해요. 포함 외교 방식을 통해서. 그죠? 자,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상대 국가를 강제로 문호를 열게 했지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들은 가치 판단과 관련된 문제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1870년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가 원해서 개항을 한 게 아니라 일본 놈들한테 강제로 개항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강화도 조약은 이런 포함 외교 때문에 운요 사건이라는 포함 외교 때문에 일본에게 강제로 개항을 당한 측면이 있다. 뭐라고? 타율적인 측면이 있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역사를 이루는 어떤 사건 팩트가 전개되게 된 그 배경에 항상 이렇게 외부 힘, 타율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량이, 우리 민족의 의지가, 우리 민족의 능력이 어때요? 전혀 없었다는 얘기야. 남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역사는 이게 타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로 문호 개방을 당했다라고 하지 말자. 물론 그것도 인정해. 타율적인 면도 있어.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봐라. 야,
그렇게 문호개방을 반대하던 대원군이 물러나고 이제 그 정도 개항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스스로 개항을 하자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으니 요런 부분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보면 이건 뭐냐? 자율성도 있다. 이거 자율성. 그래서 우리의 강화도자, 즉 우리의 개항은 한편으로 타율적인 면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렇게 자율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점들을 가치 판단 측면에서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배경입니다. 배경. 이 두 가지. 그죠? 이 두 가지 자율적인 면과 또는 타율적인 배경이 있었고요. 자, 결국은 우리는 일본의 운요 사건에 굴복해서 이제 협상 테이블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건이 전개됐어요. 사건 전개는 뭐냐? 당시 강화도에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것이 본 사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강화도 조약은 전문이 12개 조항으로 돼 있어요. 12개 조항으로 돼 있고요. 강화도 조약 본 조약이 12개 조약으로 돼 있고 이 조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수호조규,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수호조규라고 그랬습니다. 병자 수호조규 그러죠? 이 수호조규 부록이 있습니다. 수호, 조규, 부록이 있고 부록. 그 다음에 수호조규 부록과 함께 또 구체적으로 강화도 조약이란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고 결국 문호를 개방한 의도는 어디 있어요? 장사를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원료 공급지로 상품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통상을 하기 위한 그런 요구 조건이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통상 장정을 따로 체결했어요. 알겠나요? 그러므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수호조규 부록, 통상 장정 등을 통해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다. 알겠어요? 강화도 조약 내용은 이따가 이제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그 자료를 통해서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사건을 다루는 틀 위주로 공부를 해보세요. 자, 배경, 그 다음에 사건이 전개된 것은 강화도에서 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이렇게 체결됐는데 그 조약 내용은 12개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수호조규 부록이나 통상장정이 따로 맺어졌다. 알겠죠? 그런데 결과는 뭐냐? 결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결과 우리는 이제 일본에게 문호 개방을 당했습니다. 문호 개방을 당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일본한테 문호 개방을 당함으로써 우리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셈이죠. 그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개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개항의 성격은 어떤 거냐? 성격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타율적인 성격이 강하다. 자율적인 면도 있지만 자율성도 있지만 타율적인 면도 있다. 자율성과 타율성 두 가지가 상호작용해서 개항이 이루어진 거다. 알겠죠? 개항. 그죠? 개항은 이렇게 자율적인 면도 있지만 타율적인 면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에 나올 때는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 알겠어요? 본문 내용, 그리고 수호조규 부록과 통상장정 내용,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의 본 조항을 12개 조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12개 조항 가운데 우선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알겠어요? 본 조약 가운데, 강화도 조약 본 조약 가운데 중요한 게 첫째,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렇게 우리 조선이 자주국임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조약 내용에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담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조선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조선은 자주성을 인정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은 어때요? 청과 조선은 서로 주종 관계로 묶여 있었죠. 그래 안 그래? 중화의 중심에 청나라가 있고 우리는 청을 4대 의회로서 섬겼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또 그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는 청을 왼수대하듯이 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주종관계가 맺어져 있었죠. 그래 안 그래? 나중에 북학운동이 전개되면서 실제로 청나라 문화가 우리를 압도하자 우리는 청에 대한 4대 의회를 이제 내면적으로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주종관계 하에 놓여 있는데 일본이 동생의 나라인 조선을 때리면 형의 나라인 청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야, 너 우리 동생 왜 때리면서 청이 달겨들겠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조선을 먹으려면 조선과 청 사이에 맺어져 있던 이 주종관계를 끊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조약 1항에 담은 이유가 바로 뭐냐? 청과 조선을 뭐하기 위해서? 단절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개입되어 있었다. 알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청과 조선의
단절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약의 내용이 조선을 개항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항구를 열어야 돼요. 포트를 오픈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부산항이 개항됩니다. 부산. 알겠어요? 부산항을 개항키로 하고, 부산은 1876년 개항 당시에 부산이 문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항구가 열린 곳이 어디냐? 이 순서를 꼭 알아두십시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열린 곳이 원산이야. 원산. 원산은 1879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항을 당한 곳이 세 군데 항구인데 인천항이죠. 인천. 그래서 인천은 1883년이에요. 자, 여러분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장소 세 가지를 알아둘 것. 부산, 인천, 원산. 그리고 뭘 알아둘 것? 순서, 시간을 알아둘 것. 76년에 부산, 79년에 원산, 83년에 인천. 그냥 막연하게 다 외우려면 어렵지만은 이렇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순서를 생각하면서 외우면 쉽게 외워져요. 알겠어요? 선생님 그런까지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까? 시험에 나옵니다. 순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므로 다시 하겠어요. 76년에 부산, 개항 당시에 열린 항구는 부산, 그 다음에 그 뒤 3년 뒤에 원산항, 그리고 또 그 4년 뒤에 인천항이 개항되게 됐다. 인천은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 놈들이 개항을 하게 됐어요. 알겠어요? 이모군란 이후에. 그죠? 제물포가 인천이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부산은 경제적인 목적입니다. 경제 목적. 부산은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싣고 오거나 또는 조선에서 원자재를 일본으로 가져가거나 할 때 가장 수송비가 적게 드는 거리상으로 가까우니까 알았어요? 그 부산항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산은 뭐냐? 원산은 러시아의 남하를 맡겨. 러시아가 지금 어디까지 내렸죠?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러시아는 1860년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열해주까지 내렸습니다. 호시탐탐 러시아는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쪽으로 태평양으로 진출을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일본은 뭐라고? 원산항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원산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 목적으로 필요했다. 누구를 견제한다고? 러시아 견제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은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인천을 차지하면 곧바로 인천에 군대를 들이대면 곧바로 서울을 접수할 수 있다. 이런 정치, 군사, 경제 이런 목적으로 각각 인천, 원산, 부산 순서대로 하자면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세 항구를 개항하게 됐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 영사재판권, 치외법권이라고도 하죠. 치외법권. 그래서 치외법권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조선에 머무르는 동안에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조선에서 그 일본 사람을 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 줄 수 없다는 것은 포괄적인 표현이고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재판하거나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요즘은 이런 특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외교관들이 갖고 있습니다. 외교관들은 이런 면책 특권이 있죠. 그러니까 외교관들은 상대 국가에 그 붙잡혀서 체포당하거나 구금당하거나 재판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외교관들이 말이야 밀수를 많이 하게 되고 또는 뭐 위주화폐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 때문에? 이런 면책 특권 뭐 때문에? 치외법권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 일본 놈들이 우리랑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치외법권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외교관이 아니야. 모든 우리 조선의 한반도에 온 모든 일본인들에게 치외법권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 내용 가운데 이 내용 때문에 강화도 조약을 무슨 내용이라고?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얘기한다. 불평등 조약.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본조약 내용 가운데 12개 조항 가운데 이러이러한 내용이 중요하고 그 밖에 아까 이제 본조약 말고 부차적인 조약으로서 수호조규 부록이 있다고 그랬죠? 이 수호조규 부록에서는 뭐냐? 수호조규 부록에서는 일본 화폐가 우리 국내에서 유통되게 할 수 있도록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수호조규 부록에 있었어요. 또 하나, 통상장정에는 곡물의 무제한 유출 규정과 함께, 여기는 또 뭘 담았냐면, 관세를 물리지 말아라. 무관세 그런 특혜를 주어 담았습니다. 알겠어요? 무관세 특혜를. 그래서 이 관세 주권을 상실하게 됐다. 알겠어요? 관세 주권을. 여기는 뭡니까? 우리의 사법 주권을 상실하게 됐다. 이런 측면에서
이 무관세 특혜를 준 것도 어때? 불평등조약이라고 보여지죠. 그죠? 불평등조약이라고. 이렇게 강화도조약, 본조약 세 가지, 그 다음에 소조교 부록, 그리고 통상장정, 기타 이제 일본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조계를 설정해달라, 일본 사신이 수시로 왕래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기타 우리나라 연해 근해를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연근해 측량권도 있었죠. 하나만 더 할까? 4번에 연해 측량권. 그래서 이 연해 측량권은 뭐냐? 연해 측량권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기 위한 그런 목적. 이것도 역시 불평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봐봐. 본조약 가운데 불평등한 내용은 시해법권 인정이랄지 영토 주권 침해 내용 연해 측량권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조약에서 통상장정에서 공무를 무제한 유출과 함께 관세 주권을 침해한 것, 이런 것들도 역시 불평등한 내용이다. 알겠나요? 그러므로 사건은 뭐냐? 사건은 76년에 강화도에서 일어났다. 누구랑 했냐? 일본과 맺은 조약이다. 근데 그 조약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다. 그 내용의 의미는 뭐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알았어요? 조선은 자주기다. 청과의 단절을 하기 위한 의도로 부산, 원산, 인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연대 순서, 목적, 의도, 취해복권과 그 다음에 연해 측량권과 그리고 관세주권 상실, 이 세 가지는 불평등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개항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질서 있게 정돈되어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배경, 그 다음에 사건의 전개 과정 속에 강화도조약의 본 내용과 소통상조약, 그리고 그 통상장정, 그리고 소조교 부록, 이런 내용들의 의미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의 그 성격은 뭐냐? 자율적인 면도 있고 다율적인 면도 있다. 알겠어요? 그런 내용까지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표로. 자, 강화도조약 본조약 내용이 나와있죠? 조선은 자주나라이며 일본국과 동등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것은 일본의 어떤 의도라고? 청과 조선의 종속적인 형제관계를 부인하고, 알겠어요? 주종관계를 부인하고 청의 일본 침략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할 그런 목적에서 일관 같은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관에는 조선 정부는 부산과 오관에서 제시하는 두 항구, 뭐라고요? 먼저 원산, 나중에 인천이라고 그랬죠? 이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들이 여기에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한다. 7관에는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는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야? 다른 말로 뭐라고? 연해 측량권이라고 한다. 알겠어요? 연해 측량권. 이것도 불평등한 내용이다. 우리의 뭘 상실했다고? 왜? 우리의 영토 주권을 상실한 그런 내용이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극대화돼가지고 러일쟁 때는 뭐야? 독도를 제 나라 영토로 슬그머니 쳐 넣는 겁니다. 독도도 중요한 섬이었잖아요. 리앙쿠르라고 했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목적. 뭐가 경제적 목적이라고? 부산이 경제 목적이고 부산은 경제적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인천은 정치적인 목적, 원산은 군사적 목적이 있었다. 순서가 뭐냐? 다시 한번 해보자. 1876년 부산항, 1879년 원산항, 1883년 인천항, 이런 순이다. 됐죠, 여러분? 순서까지 디테일하게 알아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제9관 보면은 양국 국민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무역을 하며 양국 관리는 조금도 이에 관여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기타 이제 일본 상인들의 자유로운 왕래나 상행위를 보장하라,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10관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었거나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 이거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이거 말이야, 아까 치외법권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치외법권이란 뭐냐? 우리 조선의 통치권 밖에 놓여있는 권리를 갖는다라는 얘기야.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랬죠? 영사재판권. 그래서 어떠거라고? 일본 사람들은 조선 관원에게 체포당하거나 구금당하거나 재판받지 아니하고 일본 영사로부터 재판을 받는다. 영사재판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선에서 활동하던 모든 에브리 일본인입니다. 지금은 외교관만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당시 일본 놈들은 모든 일본 사람한테 적용해달라, 이렇게 치해복권을 보장할 것을 강요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내용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 기타 이제 조일 소조교 부록과 통상장정이 있다. 소조교 부록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화폐를 마음대로 통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부록 내용이고, 통상장정 두 가지는 쌀과 곡식을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바로 뭡니까? 경제 수탈을 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일본국 소속의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무항세야, 무항세. 알겠어요? 무항세. 또 뭐라고? 무관세입니다. 세금도 안 내고 관세도 안 내. 알겠죠? 이것도 역시 뭐라고요?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원사이드하게 불평등에 작용한 불평등 조약이었음을 나타내는, 알겠어요?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과의 개항을 받고요. 일본과의 개항 이후에 이제 우리는 서양 여러 나라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처음이 어렵지. 뭐든지 한번 시작하고 나면 봇물 터지듯이 터지죠. 그래, 안 그래? 그토록 우리가 대영군 때는 10년 동안이나 문을 꽁꽁 닫고 프랑스랑 싸워서 병인양회 때 프랑스를 격퇴, 미국과 싸워서 또 신미양회 때 미국을 격퇴, 이렇게까지 우리 문을 굳게 닫았는데 일본한테 한번 문호를 개방하고 나자. 그 다음에는 뭐냐? 이제 서양 여러 나라와 서양 각국과 조약이 체결되게 되었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제외한 서양 가운데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과의 조약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미국과의 조약은 1882년이야. 그러니까 일본과 조약이 체결된 게 76년인데 그로부터 6년 뒤에 미국과 조약이 체결됐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이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 누구 입김이 작용했냐? 청나라의 알선이 있었다. 알선이 소개. 청나라가 소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곰곰이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나라가 일본한테 물 먹었잖아요.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에 청나라는 조선하고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말이야. 청을 발로 차버린 셈 아니야. 일본 놈들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청나라가 그냥 전전긍긍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안 되겠어, 시장. 일본 놈들이 조선을 혼자 먹지 못하게 차라리 센 미국을 조선에 들이대게 하자.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을 조선한테 소개해 준 겁니다. 누가? 청나라가. 알겠죠? 그래서 청나라의 알선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 청의 알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바로 뭐냐? 당시 1880년에 일본에 수신사라고 갔던 누가? 김홍집이가 당시 이제 2차 수신사라고 갔던 수신사 김홍집이라는 자가 뭘 가져왔어요?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왔죠. 조선책략. 그래서 이 조선책략은 당시 누구냐? 이 청나라 사람 누구야? 청나라 사람 청국의 관원인 황준생이가, 그죠? 청국인인 황준생, 한자로 황준헌인데 요즘 이제 전부 다 중국식 발음으로 해주죠. 우리 그 교과서 표기에서. 황준생이가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떡 줬어요. 김홍집한테. 야, 너네 조선아, 너네 참 빡까보다.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너네 먹으려고 지금 러시아가 연해주까지 지금 입을 쩍 벌리고 조선 앞에 아가리를 쳐밀고 있는데 너네 뭐거냐? 잘못하면 러시아한테 먹혀. 그래서 조선책략의 내용은 뭐냐? 조선책략의 내용은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외교 전략을 담은 책이야. 알았어요? 이거 보세요. 청나라 사람 황준센이가 우리 조선에게 러시아를 막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걸이라고 외교 전략을 충고해 준 그런 책입니다. 조선 입장에서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친중국 하라. 중국과 친해야 되느니라. 중국이 지네 나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야? 결 일본 하라. 알겠어요?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라. 그래야 러시아라는 저 북극곰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친중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 허나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청나라랑 늘 친해왔었어요. 4대 관계를 맺기도 했었죠. 근데 일본 놈들 때문에 4대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어때? 다시 4대 관계를 복원해야 하느니라.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잖아. 외우지 않아도 되죠. 마찬가지야. 일본과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미 조약 체결했어. 우리는 일본과 1870년에 이미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1880년 입장에서 조약을 일본과 체결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체결했어요. 자, 정작 우리 조선 고종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든 것은 뭐냐? 바로 연미론입니다. 연미. 알겠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미론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연미론, 그러죠. 연미론. 미국과 손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친중, 결의를, 연미.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 눈을 번쩍 뜨게 만든 것은 바로 고종 임금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든 것은 연미론이었다. 연미론. 그래, 맞아. 좋은 생각이야.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역시 중국 사람들은 스케일이 커 그랬어요. 원래 이제 중놈들이 전통적으로 써먹는 외교 전략이 뭐야? EJ 전략이죠. 그래 안 그래? 오랑캐로서 A라는 오랑캐로서 B라는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거야. A라는 오랑캐로서 B라는 오랑캐를 컨트롤한다 이거예요. EJ 전략이죠. 그러니까 고종임금 생각에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이용해서 러시아라는 강대국을 막아보자. 그거 좋은 생각이다. 역시 충만하는 형이야 하면서 말이야. 이거 웰컴 했겠죠. 그래서 이거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전국의 유생들한테 쫙 나눠줘가지고 야 이거 좋은 생각 아니냐?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생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유생들이 말이지 이 책을 읽고 보니까 친중하고 결일하고 연미해야 러시아를 막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조선 책략에 반발해서 격렬한 뭐가 나타나? 위정 척사운동이 격렬히 추진되더라. 이걸 위정 척사 격화 그러죠. 당시 영남 만인소 사건이랍니다. 영남 유림 대표 이만손이가 만인소를 올려서 결국은 무슨 나라 팔아먹을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무너개망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하고 아무 원수일도 없는 러시아를 막겠다고 러시아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중에 러시아를 쳐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그 러시아를 막는다고 미국까지 끌어들이자는 얘기는 한 놈의 오랑캐한테 지금 나라를 내맡기는 것도 억울한데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끌어들이면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그동안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딴 나라 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면서 말이야 영남 유림들이 벌떼처럼 냈어요. 그러니까 영남 만인소 10,000명이 그 서명을 해가지고 상소를 올렸으니까 그 길이가 한 100m쯤 됐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전대미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유생들이 임금을 굴복시키려면 결국은 쪽수로 밀어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유생들이 어때요? 옛날 정조 때도 정조 아버지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사면해 주세요라고 그때도 영남 만인소가 올라온 적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그 태계 이황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경상도 안동 그 지방이 이제 굉장히 우리의 뭡니까 유교적인 지식의 보고라고 할 수 있잖아요.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많고 거기 안동 하회마을도 있고 그죠? 세계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학습센터로 만들자라고는 청원서를 10,000명이 또 해가지고 옛날 영남 만인소에 그걸 재현해서 2010년인가 그 짓을 한번 또 했었습니다. 현대판 만인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어쨌든 이렇게 당시 이런 입김 때문에 결국은 연미론이 작용해서 미국과 조약이 체결되게 되었다. 알겠나요? 자, 여러분, 미국과의 조약은 역시 일본과 맺은 조약과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내용이 있습니다. 불평등 조약이었고요. 첫째,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시외 법권을 인정한 점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일본한테 없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최혜국 조약, 최혜국 대우예요. 말 뜻을 의미를 알겠어요? 우리가 어떤 나라한테 특혜를 주었을 때 그 특혜 가운데 베스트 특혜, 가장 좋은 특혜를 무조건 미국은 자동으로 받게 된다.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일본한테 가령 예를 들어서 세계 항구를 개항해 준다. 이런 특혜를 주면은 미국도 일본은 주고 우리는 안 줘? 우리도 줘야지. 그중에 제일 좋은 걸 똑같이 우리도 적용해 줘.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입니다. 알겠나요? 이런 최혜국 대우도 역시 불평등한 내용이었다.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과 조약 내용 가운데는 일본과 조약에서 불평등한 조약으로 꼽혔던 관세자 주권이 대신에 인정됐어요. 알겠어요? 관세 주권이 인정되긴 했다. 물론 관세의 비율이 아주 그냥 눈꼽만큼 조금밖에 못 받았지만 저율이지만 알겠어요? 아주 그냥 깨알 같은 관세를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관세를 전혀 포기한 일본에 비해서 관세를 전혀 못 받게 된 일본에 비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저율이나마 우리가 미국 상품에 들어올 때 세금을 때릴 수 있었다 이거야. 알겠나요? 관세의 자주권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미국과 조약에는 특별히 이런 게 있습니다. 거중 조정의 조항이 있었어요. A라는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중간에서 미국이 개입해서 조정해주고 우리를 편들어주는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중 조약은 말뿐이고 어때요? 나중에 1910년 우리가 1905년에 일본하고
뭘 맺었을 때? 을사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을사조약 체결 당시에 이미 미국은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이득을 일본한테 팔아먹어버리는, 알겠어요? 그래서 거중족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믿지 마라. 그 당시에 그 민중들 사이에 노래가 있었는데, 믿지 마라 미국 놈, 일어난다 일본 놈, 속지 마라 소련 놈,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말이야, 그 미국은 이렇게 믿지 못할, 알겠죠? 겉으로는 미사여구를 쓰고, 예, 아주 그 우리한테 좋은 것처럼 젠틀하게 이렇게 대하지만 뒤로는 철저하게 자기 이득을 챙기는, 알겠죠? 우리는 그 오바마가 지금 재선이 됐는데요. 오바마가 처음 당선됐을 때 정말 우리 일처럼 기뻐해줬습니다. 왜 기뻐해줬습니까? 사회적 약자인, 미국 사회에서 약자인 흑인이 대통령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색인종한테 하나의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야,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한테도 좀 낫겠지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미국이 갖고 있는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예, 전혀 그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고 결국은 그 오바마 때 FTA도 다 체결되고, 북한에 대해서 압력이 더 가중되게 되고, 북한을 더욱더 봉쇄작전으로 몰아넣게 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미국은 아름다운, 우리가 이제 미국을 한자로 쓸 때 미쿡 이렇게 쓰는데,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아니야. 우리가 미국을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요. 알겠어요? 미국이라는 이 말을 한자국에 속하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세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미자로 써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알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되게 미국을 뭐라고? 쌀 미자를 쓰거나 또는 뭐 꼬리 미자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미쿡 그랬는데, 우리만 여전히 지금도 미국을 아름다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고 있었는데, 사실은 뭐냐? 미국이 우리를 한두 번 배신한 게 아니라, 알았어요? 한두 번 배신한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의 분단이나 우리 역사의 이런 질곡의 역사에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물론 뭐 우리를 도와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6.25 때 우리를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도움이 과연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도와준 것이냐,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도와준 것이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냉철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국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한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아닌가요? 그런 의미를 좀 잘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이 거중조정 같은 경우는 말이야, 굉장히 좋은 내용인 줄 알았어요. 맞아, 항상 우리 뒤에 미국이 있겠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으니 우리는 미국만 믿으면 돼, 이렇게 순진한 고정임금이 이게 엄청 좋은 조약인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나중에 우리의 뒤에, 등 뒤에 비수를 꽂아둔 게 바로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는 거, 알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미국과 조약이 체결됐군요. 미국과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이제 뭐냐? 서양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 밖에 기타 여러 나라와, 그죠? 기타 여러 나라와 조약이 체결되게 됐는데, 자, 미국이 82년에 체결됐다면 바로 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은 1882년에, 근데 영국도 취해복권을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취해복권 문제로, 알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체결이 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문을 제일 먼저 두드린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국이죠. 영국은 일찍이 그 로드 아머스트워라는 배를 보내가지고 프랑스가 병인양을 일으키기보다 더 먼저 영국이 우리나라에 그 문호 개방을 요구하고 들어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그 이듬해 1883년에 독일이, 그리고 1884년에 러시아하고 조약이 체결됐다. 러시아 1884년 러시아. 특히 러시아가 조약을 체결한 이 해를 주목하세요. 러시아는 그 당시에 청나라도 반대, 일본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 조선이 갑신정변의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이 두 나라가 갑신정변 때 서로 딴 눈을 팔고 있는, 그런 헛눈을 팔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잽싸게 갑신정변이라는 혼란기를 이용해서 당시 러시아 베베르 공사가 민비를 꼬셔가지고 말이야 개항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늦게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프랑스는 1866년에 병인양요를 일으켰는데, 그로부터 1886년, 그러니까 86년이니까 무려 20년 뒤에야 이 프랑스가 이렇게 소조약을 체결하게 됐다. 왜 이렇게 프랑스와는 개항이 늦었느냐? 프랑스는 뭐 때문에? 크리스트교 선교 문제 때문이죠. 그죠? 크리스트교 전교 문제로
선교 문제로 그리스도를 인정해주라. 너네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해달라. 그 당시 유교 국가인 성리학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성리학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애를 많이 먹었죠. 결국은 선교 활동을 인정하는 선에서 프랑스와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잠깐 볼까요? 이제 그 서양 여러 나라와의 조약 체결. 조미 통상 조약 체결은 연미론, 아까 말씀드렸죠. 연미론. 그리고 그 조선 책략이 들어와서 연미론이 나타났다. 친중 결일 연미. 누구라고? 황준센 그랬어요. 그 다음에 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82년 미국이 제일 먼저죠. 청나라 알선이 있었고 당시 조선에 대한 임자 국가는 우리 청나라야 라고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청나라가 의도적으로 미국을 우리한테 알선했습니다. 또 일본은 조선 진출을 견제하려는 일본을 견제하려는 청나라의 의도가 작동되고 있다는 점. 기타 미국과 조약 내용에는 취해법권, 최애국 대우 이 둘 다 뭐라고요? 불평등성이 있는 알겠어요? 불평등한 내용이었다. 관세 조항은 저율이나 관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또 하나 뭐냐? 거중 조정 조항은 일사조약 때 오히려 우리를 팔아먹은 배신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고 기타 이제 그 이홍장입니다. 앞에 나온 사람은 그리고 그 조선 책략이죠. 황준세라는 자가 우리나라에 조선 책략을 보내줬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남 만인소입니다. 조선 책략 유포 당시에 영남 유생들이 10,000명이 서명했다고 하는 영남 만인소가 지금 이렇게 전시됐는데 길이가 무려 100m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다. 러시아와 조약을 맺었고 러시아는 청나라 소개 없이 스스로 조선이 수교해서 이게 언제라고? 갑신정변을 이용해서 알겠죠? 단독으로 들어온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왜? 다 러시아를 싫어했어요. 영국도 러시아를 싫어하고 미국도 싫어하고 청나라도 싫어하고 일본도 싫어하고 그죠? 프랑스는 뭐냐? 86년에 비교적 가장 늦게 했는데 천주교 포교 문제로 가장 늦어졌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개항과 우리 근대화의 서막을 알리는 개항이 왜 불평등한 가운데 체결됐는지 이런 까닭들을 팩트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특히 강화도 조약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십시오. 늘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를 묻는 각도만 다를 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팩트를 제대로 정리하고 머릿속에 질서를 세우셨다면 충분히 문제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